네, 3교시 나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통식 공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국내 모든 학교가 다 전통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흔한 게 전통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그걸 전통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급식실에서 급식을 생산을 해서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앙 공급식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학교 정도가 뭐 예를 들어 연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번 기억에 보시면 공동조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학교의 경우는 공동조리장이라는 말도 괜찮고 조리를 하는 학교라고 해서 조리교라고 하는 말도 쓰더라고요. 근데 공동조리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5개 학교가 연합을 했다라고 하면 조리를 하는 공동조리장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생산을 해서요, 나머지 4개 학교로도 운송을 해줘서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그런 걸 단위급식소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비조리교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공동조리장, 단위급식소 그런 말 알아두시고, 학교 차원으로 보면 뭐 조리교, 비조리교 이런 말도 쓰긴 쓰는데, 교자가 들어갔으니까 학교잖아요. 근데 우리 급식이라는 건 꼭 학교에서만 하는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끼리도 뭐 5개 회사가 연합을 한다고 그러면 한 회사의 급식실을 공동조리장으로 두고 나머지는 단위급식소로 한 다음에 그 공동조리장에서 생산한 걸 운송해서 단위급식실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공급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리저장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건 말 그대로 조리를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은 며칠, 몇 주,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오랜 기간의 저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급식실에서 조리를 해서 당일 소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저장을 해뒀다가 계속 쓰는 거죠. 조리한 다음에 저장해뒀다가 계속 사용하는 거, 이게 조리 저장식. 근데 보통 학교는 이렇게 안 하죠. 학교는 보통 조리하고 당일 소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4번의 조합식은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 선생님 약간 농담입니다만 뭐 약간 노동조합 그런 거 할 때 조합 아닙니다. 이 조합은 잠깐만 어디 있더라. 네, 7페이지 가보시면은요, 7페이지 가보시면 조합식에서 조합 1인분화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조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가공품이나 가공품, 이제 완제품이라고도 하는데, 반가공품 또는 뭐 완제품 이런 거를 외부에서 사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의 식판에다가 우리가 이것도 사왔고 저것도 사왔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온 것들을 식판에다가 놓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같이 올려줍니다. 이거 사온 것도 여기 놔주고, 저거 사온 거 놔주고, 이거 사온 거 놔주고 해서 하나의 식판에다가 여러 개를 조합하죠. 약간 그런 느낌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이거저거 사온 걸 하나의 식판에다가 함께 놓아준다. 약간 이런 의미의 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와서 준다. 그러니까 완제품이나 뭐 반가공품 이런 것들을 사와서 최소한의 조리를 한 다음에 식판에다가 그거 조합해서 준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큰 틀에서 개념을 잡았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5페이지에 전통식,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모 초등학교에서, 우리 이제 학교에서 가장 흔한 게 전통식이라고 했는데, 모모 초등학교에서 생산도 하고요, 소비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 분리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니은
생산과 소비가 연속적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시간 간격이 짧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분리가 없습니다. 이게 책들마다 사용하는 말이 조금씩 다른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엄격하게 보면 생산은 뭐 아침 8시부터 뭐 11시까지 하고 소비는 12시에 되면 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분리가 있다라고 하지는 않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막 이 정도 오전에 만들어서 점심 때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이건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 분리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 이런 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에 자, 배식 직전까지 음식이 생산되어서 온장이나 냉장 정도 하다가 배식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걸 나중에 우리가 저온급식이라는 말로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온급식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올 건데 차게 먹는 음식은 차게 제공해 줘야 되고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먹는 국인데 다 식어서 제공해 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배식 직전 음식을 생산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1시까지 다 맞췄다 그러면 아이들이 12시에 온다고 그러면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찬 음식은 차게 유지하고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유지했다가 아이들에게 배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장 또는 냉장을 하다가 배식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장, 냉장은 느낌이 잠시 온도를 찬 건 차게 따뜻한 거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한다는 느낌이지 여기서 말하는 온장, 냉장이 막 몇 주, 몇 달간 장기간 저장한다의 컨셉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몇 주, 몇 달 장기간 저장했다가 공급한다고 하면 그거는 분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전통식이 아니라 조리 저장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귿은 잠시 온도 유지 차원이지 저장한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자, 장점으로 가보면 네, 고객의 요구, 뭐 계절, 식재료, 가격 등에 따라 메뉴 수정이 쉽다. 선생님 그리고요 장단점 보다가 제가 어떤 느낌이 와서 이런 장점은 왜 있는 겁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장점이 있다고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장단점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장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 쉬운 장점이거나 아니면 저조차도 왜 그런 장점인지 좀 잘 모르거나 특별히 말할 거리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선생님들 혹시 나중에라도 교수님 뭐 전통식 급식에서 이 장점은 왜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가 강의 때 얘기하지 않은 건 나중에 물어보셔도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할 게 있으면 다 말을 하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뻔한 장점인 거 외우시면 되고 이런 장점이 왜 있지? 라는 궁금함이 드셔도 제가 강의 때 언급을 안 했으면 저도 할 말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자, 뭐 기업 같은 경우도 고객 요구, 계절, 식재료 가격 등에 따라 메뉴 수정이 쉽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거 외워야 돼요. 뭐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는 이런 장점이 없나?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은 그냥 외우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중앙 공급식을 할 때도 그냥 그 공동조리장에서 생산할 뿐이니까 거기에다가도 고객 요구나 계절 식재료 반영하면 안 돼? 약간 이런 비판이 들죠. 그렇죠? 그냥 공동조리장에서 생산하는 것 뿐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장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자꾸 비판적으로 가면 시간만 끌고 공부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 우리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가끔씩 공부 방법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가의 이유를 챙긴다고 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유를 챙긴다라고 하는 게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까 봐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유를 이럴 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유를 쓰시오까지는 아니지만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 장단점 같은 거에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단순 암기보단 이해 암기가 나으니까 이유를 쓰라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알면 장점 외우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들, 저는 그 강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저는 보통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대체로 이미 우리 전공서들에서 이거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유가 나온 것들만 이유 쓰기 문제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공서에서 이거의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이유 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유를 알아놔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요, 자, 우리 장점에서, 이게 뭐 장단점 수두룩한데, 이런 장단점에서 왜 이런 장점이 있을지, 왜 이런 단점이 있을지에 대한 이유 파악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단체급식 책에서 왜 이런 장점이 있고, 왜 이런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책들이 일일이 설명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그냥 장단점만 나열되고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장점을 가진 이유, 이런 단점을 가진 이유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겠구나. 왜냐하면 책들도 그냥 장단점을 나열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쓰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러면 우리가 요런 안에서 요런 걸 공부할 때 우리가 이유를 한번 챙겨본다고 하면 그 이유를 챙기는 건 왜일까요? 내가 그 이유를 알 때 암기의 장단점, 암기가 조금 편해지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이유를 챙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요거 하나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게, 자, 항상 이해 암기가 단순 암기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이해 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공부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해 암기를 너무 선호하는 나머지 모든 암기를 다 이해 암기를 하려고 하신다는 점이에요. 근데 물론 이해 암기를 하면 암기가 편해지는 면은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단순 암기가 나을 때가 있어. 그래서 꼭 이해 암기가 제일 좋은 건 아니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기억 같은 경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얘만의 장점인지 다른 때의 장점일 수는 없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자꾸 시간이 지나가.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그거는 단순 암기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유를 쓰라는 문제도 안 나올 거고, 나는 기억을 암기하는데 도움받으려고 이유를 생각해 본 건데 그 이유를 알아내기가 어려워. 그리고 왜 다른 데서는 이게 장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낫죠? 그냥 외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하기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 이유를 물어볼 것 같을 때만 챙기는 거고, 암기 보조용으로서 이유를 궁금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해 암기가 승리는 아니고 단순 암기가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약간 공부 전략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냉동 및 냉장고가 덜 필요하다. 이거는 약간 조리 저장식이랑 비교를 한 건데요. 우리 조리 저장은 몇 주 몇 달을 우리가 조리한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전통식은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저온급식 차원으로 살짝 몇십 분 정도 이렇게 약간 유지하다가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우리가 생산한 음식을 저장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냉동 시설이 덜 필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고. 자, 단점으로 가보시면 고임금의 조리 인력들이 급식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배식, 세척 등의 비순년 작업에 투입되기도 하는 등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 증가할 수 있다. 선생님들, 고임금의 조리 인력. 우리가 이제 급식실을 꾸린다고 했을 때 우리 급식 인력들 중에서요, 그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급식실 안에서는 임금 대우를 비교적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업무 범위 안에서는 조리 인력들이 고임금이신 겁니다.
그래서 고임금을 주고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전에 막 급식을 생산해야 될 때는 일을 하셔. 근데 12시가 지나서는 뭐 퇴근할 때까지 계속 업무가 없어. 아니면 업무가 없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식만 제공을 학교라고 할 때 뭐 가끔씩 이제 삼식 제공하는 학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중식만 한다고 쳤을 때 오전에 업무를 하시고 오후에는 휴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휴식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배식 세척 등의 비숙련 작업에 투입돼. 그러면은 고임금으로 직원을 뽑았는데 쉬거나 비숙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급식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보이기도 하고 인건비 부담도 증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단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단점. 그 다음에 네, 니은이나 디귿 같은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앙공급식으로 갑니다. 기억 얘기했고 니은 가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공간적 분리가 좀 더 큰 특징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조리장과 단위급식소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장소랑 소비 장소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공간 분리는 확실해. 시간 분리는 어떨까요? 시간 분리도 우리 책들을 보면 시간 분리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운송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오전에 생산해서 점심때 소비하는 건 한 10분, 20분 정도 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분리됐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앙공급식 같은 경우는 생산해서 소비할 때까지 운송해야 돼. 그러니까 운송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 분리도 있다고 전공책들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시공간의 분리가 다 있는데 공간 분리가 더 큰 특징이긴 합니다. 시간 분리도 인정된다. 자, 장점으로 가셔가지고, 자, 뭐 대량 구입함으로 어떤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공동조리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이게 연합한 어떤 급식 그 뭐 학교가 있다. 5개 학교 연합했다 그러면은 그 5학교 학생들은 다 똑같은 걸 표준화된 걸 먹는 거겠죠. 똑같은 걸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위 급식소 차원에서는 음식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조리교, 다시 말해 단위 급식소에서는 생산을 위한 건 투자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생산을 우리 학교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단점. 이게 단위 급식소는 그냥 투자가 잘 안 되지만 공동조리장으로 선택된 학교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자, 운송의 비용 발생하는데 운송 비용으로는 예를 들면 운반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요, 이게 운송하는 동안에도 보온 보냉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온 운송 중에 발생하는 보온 보냉 비용 말하는 겁니다. 운송 관련된 거, 운송 중 보온, 운송 중 보냉 이런 거. 그 다음에 날씨, 교통, 뭐 사정에 따라서 이게 약간 급식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죠. 막 눈이 왔거나 그런 날은 그 운송이 오래 걸려갖고 딱 중식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한테 음식이 도착을 안 하거나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적절하게 운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운반 중에 뭐 보냉 이런 게 약간 그 운반 차량에서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 났다거나 그래서 그 적절하게 운반되지 않으면은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 미생물학적 품질 저하의 우려는 뭐 말하는 걸까요? 약간 식중독 같은 거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관능적 품질 저하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약간 좀 맛이 떨어지는 그런 거,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막 상한 정도는 아니라도 약간 좀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6페이지 조리 저장식. 자, 미리 조리를 해서 냉동, 냉장, 저장하였다가. 자, 선생님 이거는 막 몇 주, 몇 달 이런 느낌의 저장입니다. 우리 아까 그 전통식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제 저장이 들어갑니다. 저장. 했다가 배식 직전에 재가열을 해서 제공해 줍니다. 이제 기내식 같은 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래요. 음식을 왕창 생산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재가열 정도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고,
자,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분리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일단 몇 주, 몇 달 후에 주는 거니까. 근데 공간적 분리는 전공서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내식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드시는 장소가 비행기 아닐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기내식이라고 하면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조리 저장식이 필연적으로 공간 분리가 일어날까요? 그거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학교는 드물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조리 저장식을 채택한다고 할 경우 그 학교에서 생산해서 오래 저장했다가 그 학교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 분리가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리 저장식이 그 시간적 분리는 필연적인데 저장을 하니까 공간적 분리는 꼭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자, 조리한 다음에 냉장하는 방식이 있고 조리한 다음에 냉동하는 방식이 있고 미음으로 가서 수비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리 냉장 방식에 소속되는 그 일종입니다. 플라스틱 파우치에 진공 포장해서 넣은 다음에 저온의 물 속에서 완전이나 반조리 후 급속 냉각해서 0도씨나 2도씨 어차피 수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조리 냉장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저장하는 온도대가 막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한 0에서 2 정도 했다가 배식 시에는 파우치 상태로 약간 제거를 한 다음에 제공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비 방식을 공부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지금 불어인가 제가 알기로 프랑스어인가 그런데 이 스펠링을 보시면 이게 수비드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비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교수님 이거 수비드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종종 나오는데 전공서들은 다 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상 용어가 어떤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시험 볼 땐 수비라고 해야 돼요. 모든 전공서가 다 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비드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어떤 급식 체계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리 방식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막 펄펄 끓는 거 아니라 중불로 해가지고 근데 불이 약하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불로 오래 가열을 해서 익히는 건데 그러면 센 불에서 딱 끝내는 것보다 중불로 오래 가열을 하면 그 음식물의 식감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불에서 오래 가열해서 드실 때 그 식감을 즐기는 어떤 조리법 이런 뜻으로 일상적으로는 수비드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우는 수비라는 건요 조리법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급식 체계로 배우는 거예요. 급식 체계로 조리 냉장 방식의 일종인데 선생님 우리 것도 보면 우리 그 급식 체계의 수비 방식도 보면은요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파우치에 넣어서 저온에서 가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온도 선생님들 음식을 익히려면 저온도 저온 나름이지 10도 20도에서는 음식이 익질 않을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온도 한 펄펄 끓는 100도는 아니란 얘기지 그렇다고 차가운 저온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전공서에서 말하는 저온도 제 생각에 적어도 한 70 언저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약간 그 수비드에서 말하는 약간 중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온도 그러니까 전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 저온인데 느낌이 약간 중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70 언저리 정도가 아닐까 싶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상적으로는 수비드라고 하면서 그냥 조리법 차원인데 우리는 수비라고 해야 되고 조리법을 떠나서 급식 체계입니다. 우리한테는 급식 체계고 근데 공통적이라고 하면 약간 둘 다 중불 요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중불이라는 말 대신에 저온이라고 합니다. 자, 장점 조리 인력을 조리에만 투입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건 아까 뭐랑 비교한 거냐면 전통식에서요
그 약간 고임금의 조리 인력들이 점심 식사 이후에는 휴식하시거나 어떤 뭐 세척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조리 저장식을 하면 어차피 저장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 출근하시면 오전, 오후 계속 조리만 맡길 수 있어. 그러니까 비싼 임금을 받으신 분들이 본업에 계속 투입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니은 읽어보시고 디귿 음식의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계획적 생산이 가능하다. 자, 계획적 생산이 가능하다. 잠깐만요. 이 뜻은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약간 그냥 외우시고 제가 설명 없이 넘어가도 되긴 되는데 제가 느껴지는 어차피 선생님들 이 계획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제가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생산하고 저장했다가 소비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막 어떤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우리 학교는 전통식 학교는 그렇잖아요. 딱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산이 완료가 안 되면 급식실 입장에서는 대난리가 나는 경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리 저장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없어. 그냥 언제까지 생산을 완료해야 돼 이렇게 하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허둥지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계획적 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을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요걸 읽을 때 저는 조금 막 시간에 쫓길 필요 없다? 뭐 허둥지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던데요. 선생님들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그 느낌 아닌 것 같으시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제가 느껴지는 느낌을 말씀드려본 건데 그 느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냥 외우시면 되겠고 자 다른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단점 가셔가지고 자 장기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 장기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유지를 위한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 통제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교육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걸 단점으로 보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품질 유지를 위한 통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저장에 따른 품질 유지를 위한 통제 프로그램.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뭐 여러 가지 통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냉장, 냉동고 온도를 매번 모니터링 한다든지 약간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장기 저장에 따른 품질 유지를 할 때 통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번씩 언제 또는 뭐 며칠에 한 번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종업원들이 그런 거를 하게끔 해야 되니까 뭐 며칠에 한 번씩 여기 체크를 해서 여기다 기록해야 되고 뭐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단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되면 이게 적당히 아무리 저장을 하지만 소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너무 오래 보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단점으로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 냉동 음식을 재가열하다 보면 음식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조합식 아까 제가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자, 뭐 시험 문제가 이런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흐름도를 보여준 다음에 흐름도만 보여주고서 이거에 맞는 급식 체계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그림 보고 답하는 것도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자, 선생님들 그냥 이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요.
음, 약간 구분 포인트 같은 건데, 일단 조합식을 한번 보십시오. 조합식. 뭐 완제품이나 반가공품 같은 것들을 외부 업체에서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급식 체계 안에서는 생산이라는 부분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외부 업체는 생산하겠지. 이거를 공급해주는 외부 업체는 생산하겠지만 우리 급식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팀 안에서는 생산이 최소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예 없거나 최소화되거나.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급식 체계는 어떻죠? 이거를 중앙 공급을 하든 조리 저장을 하든 전통을 하든 우리 급식 전체 시스템 안에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데 이 조합식 같은 경우는 사오기 때문에 생산 쪽이 조금 없거나 최소화됐거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운송한 다음에 조금 식거나 그러면은 재가열을 하면 하는 것 같고요. 단위급식소에서 와서 약간 식어버렸거나 그러면 재가열을 하는 것도 같고, 조리 저장은 이거는 냉장 냉동했던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가열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한테 막 얼어있는 거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완제품 이런 거 사와서 약간 재가열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전통식 같은 경우는 딱히 재가열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온도 유지 개념입니다. 약간 찬 건 차게 유지, 따뜻한 거 따뜻하게 유지해서 유지하다가 이렇게 주는 거지, 다 식어버린 걸 재가열한다 이런 느낌이 1번은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전통식에서 말하는 보유라는 느낌은 저장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 유지한다, 온도를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고, 저장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저장했다가 재가열하는 거는 3번의 조리 저장식이 갖고 있는 느낌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로 갑니다. 자, 운영 주체별 유형인데요. 직영과 위탁. 이거는 국시 쪽에서는 단골 문제로 나오는 파트이긴 한데 영양교사 쪽에서는 이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영양교사에서는 이쪽을 약간 기출에서도 이 근처도 안 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모두 다 외우기 어렵다, 약간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시면 국시에선 나왔어도 영양교사에서 잘 취급을 안 하면 그냥 조금 뒤로 미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고, 자, 직영과 위탁을 비교했을 때, 자, 직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급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급식에 해당하는 예산이 떨어지면 그냥 그 예산을 아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예산 다 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급식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CJ에서 위탁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윤을 내는 게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윤을 남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 같은 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대신에 그 대기업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파견하거나 그럴 때 조금 서비스 교육 같은 거 잘 시켜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아끼다 보면은 조금 품질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직영을 가시면 그냥 이거는 예산을 다 쓰고 이윤을 남기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다 급식에 투입한다 그러면 되게 품질 좋은 급식을
생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약간 서비스 교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기업만큼 못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런 느낌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파트는 아니고, 자, 9페이지 식단 메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냥 이것도, 자, 일상생활용어로 보면 식단과 메뉴가 동의어인가 100% 호환되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의 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어느 자리에서는 식단이라는 말은 해도 메뉴는 조금 이상하고, 어느 자리에서는 메뉴라는 말은 해도 식단 조금 이상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일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전공서 차원에서는 명시적으로 동의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전공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식단 한 다음에 또는 메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단체급식 공부하실 때는 일상적인 느낌 말고 그냥 식단과 메뉴는 같은 거래, 단체급식 책에서 그렇게 나왔대,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게 내용 정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9페이지는 뭐 교문서 거 보고 뭐 10페이지는 파워북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거를 요약을 했거든요,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어느 페이지에는 메뉴로 들어가고 어느 페이지는 식단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같은 거다,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십시오. 자, 메뉴 유형. 9페이지 내용도요, 임용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국시에는 가끔 나오는데 9페이지 임용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우선순위 뒤로 밀어두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자, 고정 메뉴, 순환 메뉴, 변동 메뉴 설명드릴게요. 자, 고정 메뉴라는 거는 동일한 메뉴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뭐 김밥 천국 같은 데죠. 그냥 맨날 가면 똑같은 메뉴 있는데, 그 다음에 순환 메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병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 순환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1일부터 10일차까지는 매일 달라. 그런데 11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일차 거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 근데 병원은 그걸 하기가 좋은 게 환자분들 중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일 로테이션을 돌리면 보통 2박 3일하고 퇴원한다고 그러면 환자분들 느낌에는 매일 다른 걸 먹는 느낌일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물론 11일째가 되면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지만 10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어떤 고객 불평이나 이렇게 똑같은 게 자꾸 나오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아서 병원 같은 데서 순환 메뉴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학교처럼 방학 빼고 거의 매일 그 식사가 제공되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10일 주기로 돌리면 학생들이 메뉴가 반복된다는 것을 금방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동 메뉴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텐데, 뭐 김밥 천국이냐 병원이냐 학교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괜찮으실 것 같고. 자, 고정 메뉴 장점. 생산관리라는 말을 썼네요. 생산관리나 재고관리가 용이하다. 자, 선생님들 이게 재고관리가 용이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차피 김밥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김밥에 들어갈 시금치가 오늘 안 썼어도 내일 김밥 만들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못 쓰면 모레 쓰면 되고, 뭐 약간 조금 뭐 상하기 전까지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변동 메뉴 시스템의 경우는 오늘 메뉴가 뭐뭐뭐 시금치 무침해서 시금치가 딱 마련됐는데 이게 재고가 남으면 이걸 다시 언제 쓰게 될지 몰라. 왜냐면 메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당분간 한두 달 동안 시금치가 안 필요하면 이거는 쓸 데가 없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고 관리가 용이하냐 어렵냐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순환 메뉴 장점 가보시죠. 식자재 효율적 관리라는 말이 있는 선생님들, 사실은 제가 9페이지가
임용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하실 분들의 경우에, 하신다고 할 경우에 지금 제가 전공서를 그대로 보고 따라해서 단어 자체는 전공서 느낌의 단어인데요. 보면 통일해도 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 메뉴에서 재고 관리라고 했는데, 순환 메뉴에서 장점 가보면 재고라고 안 하고 식자재 관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통일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 순환을 시키거나 자, 일단 변동부터 한번 가보시죠. 변동은 재고 관리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나요? 변동은 어렵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번 남으면 언제 쓸지 몰라요. 근데 고정은 내일 쓰면 돼.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쉽다. 이게 고정의 장점이고, 재고 관리가 어렵다. 이게 변동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순환은 어중간하잖아요. 맨날 달라지는 거 아니지만 10일마다 로테이션은 돌아. 그럼 이거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오늘 못 썼으면 뭐 주기가 며칠짜리인지 모르겠지만 10일 뒤에 쓰면 되잖아. 약간 그러니까 맨날 달라지는 거에 비해서는 재고 관리가 되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처럼 맨날 달라지면 이 남은 시금치를 뭐 한 달 뒤에 쓸지 2달 뒤에 쓸지 모르는데, 순환을 시키다 보면 오늘 못 썼으면 10일 뒤에 쓰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서 재고 관리가 괜찮은가 보다. 장점으로 보네. 다만 식자재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식자재라고 암기하셔도 좋지만 그냥 단어를 통일시킨다는 의미로 그냥 재고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재고 관리가 용이하다 하고, 그 다음에 자, 단어를 통일하는 게 암기 전략상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환에서 장점 가보시죠. 조리 작업 관리라고 했네요. 조리 작업 관리. 그 다음에 변동에서 단점을 보시면 여기서는 작업 통제라고 그랬어요. 작업 통제. 고정을 가보시죠. 여기서는 또 생산 관리라고 그랬어. 단어가 다 다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생산 관리, 작업 통제, 조리 작업 관리가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산 관리가 뭡니까? 우리가 급식실에서의 생산은 조리해서 음식을 생산하는 게 생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회사의 생산은 휴대폰을 만드는 것일 수 있지만, 급식실에서의 생산은 조리해서 음식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 메뉴에서 말하는 생산 관리가 결국 저 생산이 조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를 통일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조리 작업. 그 다음에 변동에서 말하는 작업 통제도, 이 작업도 조리일 거거든요. 조리 작업일 거거든요. 얘는 근데 관리가 아니라 통제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단어를 통일시켜서 그냥 통일해서 조리 작업 관리 어떤가요? 그냥 생산이라고 하지 말고 조리로 바꾸고, 통제라고 하지 말고 관리로 바꿔서 그냥 가장 만만한 게 순환 메뉴에 있는 조리 작업 관리, 이걸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조리 작업 관리 이걸로 그냥 싹 다 통일을 해가지고, 그러면 자, 그럼 보시죠. 고정 메뉴처럼 맨날 똑같은 걸 만드는 김밥천국에서는 생산 관리라고 하지 말고 조리 작업 관리로 대체를 할게요. 조리 작업 관리가 어떻다고 평가받습니까? 용이하죠, 그렇죠? 맨날 똑같은 거 만드니까. 그 다음에 순환에서는 조리 작업 관리를 어떻게 보고 있죠? 이것도 용이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래도 적어도 10일에 한 번씩은 똑같은 걸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 그런데 변동은 어떻죠? 맨날 달라져. 그러니까 조리 작업 관리가 매일이 새로워.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게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서 관리가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조리 작업 관리로 통일을 하고,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장점인지 단점인지 막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외워보시고, 자, 참고로 고정 메뉴의 장점만 써드렸는데 고정 메뉴의 단점은 책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단어 통일해드렸고, 이거를 장점인지 단점인지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변동 메뉴에서 장점에 식자재 수급 상황의 대처가 용이하다. 이건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제 맨날 다른 메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식자재 수급 상황 보면서 그거에 맞게 새로운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고정 같은 경우는 우리 고정 메뉴로 이 음식을 제공한다고 딱 메뉴판에 써놨는데 그 식자재가 잘 안 나오는 계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수급 상황의 대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가 메뉴판에는 걸어는 놨는데 그게 이제 뭐 그 계절에 잘 안 나와 이러면은 조금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변동 메뉴는 그냥 식자재 수급 상황 보면서 그거에 맞게 제공하면 되니까, 메뉴를 개발하면 되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게 알라카르테나 타블토트 같은 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알라카르테는 단품 제공하는 걸 말하고요. 타블토트는 코스랍니다. 코스. 뭐 처음에 가면 뭐 에피타이저 같은 거 나오고 뭐 이거저거 나오다가 본 메뉴 나오고 뭐 디저트 나오고 하는 그런 코스 요리 같은 게 타블도트라고 하고, 단품으로 제공되는 걸 알라카르테라고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성,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는 그렇게 우리 이명이 좋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개요 동그라미 1번, 식단은 급식관리 전반의 계획서다. 자, 기업은 판매하는 상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급식소에서는 메뉴가 상품 역할을 한다. 이것도 1번은 식단, 2번은 메뉴 그랬는데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단체 급식에서는 식단과 메뉴는 동의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고려 요인. 자, 고려 요인. 식단 작성할 때 고려 요인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식단 작성 순서는 예전에 2008년도 영양교사 1회 시험이었던 역사적인 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영양교사를 임용고시에서 처음 선발했던 2008년도, 그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자, 식당 작성 순서가 출판사마다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뭐 교문사 버전, 뭐 파워북 버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교재에 수록한 건 그때 2008년도에 나왔던 책 버전입니다. 2008년도에 기출되었던 버전으로 했고, 다른 출판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순서를 뭐 이렇게 출판사별로 다 외우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출되었던 버전을 일단 하나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물어보는 게, 급여 영양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보고 영양량을 결정하는데요. 연령대나 성별이나 그 사람의 활동 강도 이런 걸 보고서 영양량을 얼만큼씩 급여할지 결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식량 구성 결정하고 괄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괄호 생략 안 하고 괄호까지 쓰는 거를 권장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4번에 빈칸이 뚫리면 식량 구성 결정을 끝내지 마시고, 왜냐면 식량 구성 결정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히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주식과 부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데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괄호도 생략하지 말고 쓰는 걸로.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자, 학교급식법 영양관리 기준, 한 끼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시행규칙에 그 별표라는 게 붙어서 별표 3에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고요.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풀 버전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이런 것들은 뭐 권장 이상으로 하되 최소 평균 필요량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정도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3번보다는 1번, 2번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 풀버전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나 이래서 자유로 다운받아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글쎄 풀버전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개 중에 나올 만한 걸 좀 추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열량과 단백질 위주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규정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하나 싶어서 열량과 단백질 위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요,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뻔하게 질문이 예상되는 게 뭐냐면,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55, 65, 7, 20, 15, 3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탄단지 같은 경우에 비율이거든요. 에너지 비율. 그러니까 전체 열량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게 55, 65.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 7에서 20. 그 다음에 지방이 15, 30 정도 차지하게 열량을 구성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우리 생애주기 가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KDRIS라고 하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내용이 바뀌어서 이 퍼센트가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애주기에 가서 KDRIS 강의할 때는 바뀐 숫자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탄수화물이 55, 65가 아니라 뭐 50, 그러니까 지금 기록도 마십시오. 그냥 나중에 할 거니까 55가 아니라 50으로 바뀌었고, 단백질도 7이 아니라 10으로 바뀌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애주기 문제로 그 문제가 한국인 2025 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근거에서 푸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KDRIS 문제이기 때문에 바뀐 숫자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체급식 문제로 나와서 시험 문제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여기 있는 숫자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KDRIS는 25년도 개정판이 나왔는데 학교급식법은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KDRIS 기준이라고 그러면 바뀐 숫자, 학교급식법 기준이면 안 바뀐 숫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55, 6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그라미 1번에서 탄수화물 55, 65, 이 숫자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55가 아니라 5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학교급식법 문제로 나오면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5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뭐 다른 뭐 무기질 비타민도 있지만 그거 다 외우기 어렵다. 열량과 단백질만 보자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 1번 가보시죠. 에너지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서 에너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괜찮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요, 위에 표에 보시면 고등학교 남학생 한번 볼까요? 일단 900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900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남고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 끼 열량을 딱 900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추시면 될까요? 810에서 990, 이 정도 사이에 들어오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의미죠. 근데 그게 열량에 대한 조건입니다. 900을 일단 줄 테니 900을 딱 맞추시기는 어려우니까 810에서 99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열량을 조절해 보시오.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탄단지의 경우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5, 65, 7, 20, 15, 30이 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한국인 영양고 섭취 기준이라는 걸 참고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하시는 분들이 영양 전문가는 아니니까 영양 전문가들이 만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참고해서 거기서 숫자가 55, 65, 70, 15, 30이니까 그걸 따와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영양 섭취 기준 25의 개정판이 나왔는데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 조만간 바뀌겠죠. 근데 지금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탄단지는 비율을 맞춰주시오라는 조항이 있고, 동그라미 2번 가보시죠. 단백질은 학구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을 하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위의 표에서 남고생들의 경우에 얼마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21.7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지켜달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들 단백질의 경우에 지켜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네요. 뭐죠? 동그라미 1에서 말하는 열량 대비 7에서 20%도 맞춰야 되고, 동그라미 2에서 말하는 표에서 제시하는 21.7도 맞춰야 되겠죠. 만약에 여자 중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단백질량 최소로 얼마 맞춰야 됩니까? 18.4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추고 비율도 맞추고 동그라미 1도 맞추고 동그라미 2도 맞추고 하는 단백질은. 그 다음에 자, 단백질 에너지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요, 있으나 마나하니.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7에서 20을 얘기하고 왔기 때문에 밑에서 20을 또 말한 건 괜히 말한 거야. 동그라미 1번에서 7에서 20까지를 말을 했는데 밑에 와서 20% 넘지 말을 왜 해,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런 이론을 토대로 밑에 나오는 퀴즈를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퀴즈 2번을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2번. 퀴즈 2번을 먼저 풀어보시면, 자, 선생님들 프린트에 제가 넣어 갖고 왔습니다. 칠판에 보이시는 거 프린트에 있어요. Q2 퀴즈 2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자 고교생 단백질량 계산해보기. 일단 우리 아까 표를 통해서 동그라미 2번 규칙에 의해서 21.7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 파악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써 있는 21.7 이상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준. 이거는 그냥 표 보고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계산이 조금 필요한 게 동그라미 1번에 있던 7%에서 20%. 열량 대비 7%에서 20%. 이거를 계산하는 법을 연습을 할 건데, 자, 열량 대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열량을 얼마를 잡을 건지를 제시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열량을 900으로 하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차지하는 7에서 20%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900이니까 이 900 대비 7%는 63이고 900 대비 20%는 180이거든요. 선생님 79, 63에서 63 나온 거고요. 79, 63, 298에서 180 나온 겁니다. 7%에서 20%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아직까지 단위가 뭐죠? 킬로칼로리가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단백질은, 물론 단백질도 열량이 있지만 보통 단백질은 문제를 물어보면 그람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람으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63과 180을 4로 나눠줍니다. 우리 이제 그 나누기 4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1g이 4kcal 이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4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람을 계산을 해보면 15.75에서 45가 바로 7%에서 20%에 해당하는 거구나. 근데 동그라미 1번도 맞춰야 되고 동그라미 2번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남고생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단백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한선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한선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뭐 해야 되죠? 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21.7에서 45까지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상자에 답으로 들어가 있고요. 답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고, 자, Q1번 보시죠. Q1번.
단백질량이 27이고 열량은 900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큼 될까라고 할 때 선생님들 일단 비율이니까 이제 Q1번에 대한 해설인데, 자, 900 중에 27이 이게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약분을 했을 때 9로 나누면 100이고 9로 나누면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답을 몇 퍼센트로 답할 우려가 있죠? 3%로 답을 할 우려가 있지만 3%라고 답을 하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거고. 왜 그렇죠? 이건 킬로칼로리고 이건 단위가 g이기 때문에 이것도 열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겠죠? 12%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필기하고 식사하고 오시겠습니다.